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정작 그 당연함이 무너질 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올해 67, 아내 박순자는 65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단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 그 아이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젊은 날을 다 바쳤죠. 아내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죠. 공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때가 손톱 밑에 끼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퇴근 시간, 아내가 물으면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너 먼저 가. 나는 밤에 대리운전 한두어 시간만 더 하고 갈게. 그렇게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엔 신문 배달까지 하며 우린 한 푼, 두 푼 아꼈습니다. 명절에 고향 내려갈 돈도 아끼고 아내는 시장 끝자락에서 시든 채소를 싸게 사와 찌개를 끓였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지? 시장 아주머니가 특별히 싸게 줬어. 아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꺾는 일인지 알면서도 늘 웃는 얼굴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텨 겨우 내 집 하나 장만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2평,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성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흥얼거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항상 똑똑했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눈이 반짝였죠. 16에 처음 용돈을 벌어왔을 때 그 자랑스러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 이거 내가 과외해서 번 돈이야. 엄마 생신에 케이크 사드리자.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수는 항상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꼭 큰 집도 사줄 거야. 엄마 손주름 더 깊어지기 전에. 그 말 하나에 나는 매일 새 힘이 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웃으며 일어났고 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신문을 돌려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식구들 모두 모여 사진을 찍던 날, 그게 우리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죠. 민수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밥 숟가락을 들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건강식품이 뜨고 있거든요. 친구 녀석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민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안 되고 친구들한테는 체면이 서지 않아요. 아빠,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인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에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글쎄,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원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아파트 가격인데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민수야, 내가 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우리는 2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나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
미쳤어? 노후에 뭐 먹고 살려고 집을 팔아? 하지만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할 거야. 우린 작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도 안 들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가득한 방. 아내가 매일 쓱쓱 닦아내도 다음 날이면 또 피어나는 검은 얼룩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면 복도를 지나야 했고 아내의 관절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 아들이 잘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가게를 열었고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명절에 찾아와 조그만 선물을 들고 왔을 때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사업가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바쁘겠지. 힘든가 보네.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죠. 추석이 다가왔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추석에 오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점 붙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아, 아빠. 죄송해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여자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시간 날 때와. 끊고 난 전화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에게는 갑자기 일이 생겼대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받지 않았고 문자엔 답도 없었어요.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봤지만 직원들이 사장님은 외근 중이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기를 들고 통화 연결음을 듣고 있는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민수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직접 찾아가 봤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간판도 없어졌고 옆 가게에 물어보니 한참 전에 짐 다 빼고 나갔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던 길 아내는 말이 없었고 나는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무 일 아닐 거야. 곧 연락 오겠지. 어디 멀리 출장 갔을 수도 있고. 아내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늘 밝게 웃던 입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SNS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지인의 계정을 통해서였죠. 양복을 차려입고 지인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는 사진. 그 밑엔 새로운 시작, 다시 도전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우린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그 시작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나는 눈을 감고 말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월세는 밀려갔고 몸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할인받은 진통제를 아내 몰래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밤이면 아내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7의 나이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자를 나르는 일. 손님 중에 옛 회사 동료를 만났을 때 고개를 숙이고 지나친 내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걸으며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늘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그리고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강함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시간은 사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진 않더군요. 하지만 덜 아프게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연락 한 번 없었고, 우리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처음엔 매일 그의 이야기뿐이었어요. 여보, 혹시 민수가 아픈 건 아닐까요? 아내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물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바쁜가 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걸까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망간 건 아닐까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강한 척했습니다. 순자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곧 연락할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린 서로에게 그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가슴만 아프니까요. 아내는 관절염 약을 달고 살았고, 나는 밤마다 혼자 조용히 운동장을 걷곤 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은 웃음주름도 어느덧 슬픔의 흔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생각 정리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던 날, 첫걸음마를 떼던 날,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펑펑 울던 날, 그 기억들이 밤바람에 실려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가 버려진 목재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하며 버린 가구 조각들이었죠. 문득 젊었을 적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새겨진 작은 상처들을 바라보니 어릴 적 아버지께 배웠던 목공 기술이 생각났습니다. 공터 옆에 작은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이 허락을 받아 그곳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예전에 내가 쓰던 연장 몇 개를 가져다 놓고 폐목재를 모아 작은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나무들을 깎고 조이고 칠하는 동안엔 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대패로 나무를 밀 때마다 슬픔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 어느 날 퇴근 후 들고 온 작은 화분 선반을 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마음도 좀 정리할 겸 만들어 봤어. 정말 예쁘네요. 우리 베란다에 딱 맞겠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아내가 그 선반 사진을 동네 반상회 카톡방에 올렸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 부탁으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만들어주다가 김 선생님, 우리 동네 장터에 내놓으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웃집 젊은 주부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보, 당신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처음 동네 장터에 나갔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67 노인네가 만든 가구를 누가 사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세심한 손길은 요즘 공장에서 만든 가구에선 볼 수 없어요. 나무의 결을 살린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으로 내 가구를 사간 젊은 부부가 건넨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지역 소식지에도 실리고 결국 한 방송에서 인터뷰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아버지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가구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웃겼어요. 그저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더군요. 여보, 당신 유명해졌어요.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할 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엔 아내의 얼굴에도 미소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가게로 도시락을 싸주러 오고 손님들에게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라며 은근 자랑도 하더군요. 작은 창고는 어느새 정오 우드크래프트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공방이 되었습니다. 동네 청년 한 명을 도제로 받아 기술도 가르쳤고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아내는 창가에 다시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행복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MBC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은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죠. 가게에 돌아와 보니 낯선 고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오후,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제가 알던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우 우드크래프트 대표님 되시나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나를 못 알아본 겁니다. TV에서 본 목공의 장인을 찾아왔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닌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저 사업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 중인데 대표님의 가구가 저희 컨셉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순간 아내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돌렸지만 무심하게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을 주었고 나는 민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인테리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고요. 대표님의 가구를 독점 공급받고 싶습니다. 기존 경험이 있어 조금만 도와주시면 바로 수익 날 겁니다. 사실 믿음이 가는 분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믿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쏟았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참, 내가 실례를 했군요. 우리 제대로 인사도 안 했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옆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져와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민수가 대학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넌 부모님과는 연락하니? 그 아이는 딱 멈춰섰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목소리 속엔 미안함보단 어쩌면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자식이 아닌 사업가로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사업은 어떻게 됐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민수의 어깨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처음 했던 건강식품 사업도 그 다음 시작한 유통업도 모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냐?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내 아들일까? 피는 이어졌을지 몰라도 진심은 끊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군요. 죄송한 건 아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주방 구석에 서서 문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이만 가거라.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아내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아이가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났다. 2년 만이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것인가?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상처를, 아내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하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제안서를 들고 왔지만 점차 그 모습에서 사업가의 면모는 사라지고 한 사람의 아들로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기를 반복했고 종종 12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젊은 양반이 또 오셨어요. 오늘로 일주일째인데. 도제로 일하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젓고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재를 깎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에 있는 나무 조각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안 순간부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사랑, 미움과 그리움이 뒤엉켰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아내가 눈물을 흘릴까봐. 그래, 이제야 넌 우리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겠지. 마음속으로 되뇌면서도 비에 젖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마음을 열어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두고 가기도 하고 직원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모든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느 날은 아내에게까지 전화를 했더군요. 그날 아내는 전화를 받은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대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래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모르겠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아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젠 우리도 살아야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없이도 상처를 안고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될까? 일주일 후 내린 비로 축축해진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서랍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우리가 함께 웃던 모습들이 담긴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정말 돌아오길 원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이용하려는 걸까? 그날 점심 무렵 마침내 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할까요? 이제 만나볼 때가 된 것 같구나. 가게 문을 열고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어디서 살았는지 아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곰팡이 핀 방, 약 봉지 가득 든 서랍, 냉장고엔 김치 하나 남아있던 겨울. 내 엄마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마다 앓았어.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너 대학 보냈고 이제 늙어서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살았다. 넌 그 겨울에 어디 있었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난 내가 잘 되길 바랐지. 우릴 버리고 혼자만 잘 되길 바란 적은 없어. 너희 엄마는 내가 다시 돌아올까봐 매일 부엌에 2그릇씩 밥을 지었어. 그러면서도 내가 밥 먹는 꿈을 꿨다고, 그게 참 좋았다고 하더라. 근데 넌 아무 말도 없이 우릴 지워버렸지. 순간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손을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면서 빚도 많이 졌고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죄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따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2잔의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다 견뎌냈으니까. 아버지, 들어라. 내가 오늘 너를 만난 이유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우린 곁에 없을 거야. 우린 이제 너 없이도 잘 살아. 그게 우리가 내린 결정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그냥 우리의 선택일 뿐이야. 내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내가 손수 깎은 세 개의 인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인형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변화했을 때, 그때는 이 인형들처럼 다시 함께할 수도 있겠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며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하지만 이젠 우리가 먼저야.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물러났습니다. 가거라. 민수야, 내 갈 길을 가거라. 그 후로도 민수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남기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방문이 뜸해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가게 옆에 작은 꽃집을 열었고 나는 매일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공방은 점점 커져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정호장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린 더 많은 웃음을 나눴고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보, 민수는 어떻게 지낼까요? 가끔 아내가 물으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제 그 아이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겠지. 우리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지킨 거야. 그래도 잘했어요, 당신. 아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는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만 지내는 명절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 손자예요. 그날 저녁 우리 식탁에는 오랜만에 4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개였죠. 작은 아기 식기도 함께.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새 출발을 했는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 다시 이곳에 왔는지.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내는 조용히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고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건 때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나아간다는 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자신을 파괴하게 놔둬선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은 조금 조용하고 조금 쓸쓸했지만 그 속에 우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가족이. 자식은 떠났다 돌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사이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